뉴욕 증시는 월간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1% 오른 15,627.24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14% 오른 4,057.12에 S&P 500 지수도 1.24% 높아진 1,773.36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만 건 감소한 33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33만 5천 건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오늘 7일 발표된 1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고용시장 변화를 테이퍼링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2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38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354억 달러에 비해 12% 늘어난 수준이며 시장 전망치 360억 달러보다도 악화된 것입니다. 무역 적자 확대 원인은 수출 감소로 이 같은 수출액은 2.2% 줄어든 1,9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2,3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 늘었으며 특히 소비재와 원유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중국 외 아시아 지역의 매출 부진과 세율 상승, 유럽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GM은 지난 4분기 순이익이 10억 4천만 달러, 주당 57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11억 9천만 달러, 주당 5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모처럼 랠리를 펼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기업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영국 증시가 1.6% 상승했고 독일 증시는 1.5%, 프랑스 증시는 1.7% 올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ECB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1월 인플레이션이 연일 기준 0.7%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됐지만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르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포함한 추가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항해 시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통화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개방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어떤 카드를 꺼낼까 시장에 관심이 컸던 ECB 통화정책 결과 회의는 결국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0%대에 머물면서 저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드라기 총재는 유럽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단호한 조처를 시장에 내놓을 것이면서 앞으로 나올 ECB 통화정책 경제 전망과 또 유로존의 4분기 GDP를 확인한 후에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향후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거치면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도 미 주간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건 줄어든 33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7일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실려 있습니다. ECB에 꺼내지 않은 카드를 확인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실업률에 테이퍼링에 영향을 줄 실업률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금요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결국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소의 조우정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카드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ECB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ECB의 금리 동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작년 11월의 금리 인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0.7%로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지면서 당시 ECB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한다는 측면이 좀 컸습니다. 금번 1월 달에도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6% 감소했고 물가 상승률도 0.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사실 작년 11월보다도 커진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ECB는 그것보다는 유로존의 경기 심리 지수가 100%를 100을 넘어서고요. 또한 제조 PMI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의 지표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유로존의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신흥국 금융위기가 좀 중요한데요.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상황 변화를 지켜본 후에 ECB의 금리의 향방도 결정하자는 의견이 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유럽의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유로존의 4분기 GDP와 또 유럽의 ECB 경제 전망을 확인한 후에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도 먼저 궁금한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물가 추이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유로존의 경기를 이제 방어를 하고 또한 기업과 가계로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자금 공급을 어떤 회수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월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ECB가 3월 달에 새 경제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고 또한 2013년 4, 4분기 경제 성장률 등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수치에 따라서 어떤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단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측면은 유로존의 현재 금리가 0.25%로 굉장히 낮고요. 또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0%로 제로 금리 상황에서 ECB가 추가적으로 어떤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금리 인하의 폭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0.1에서 0.15% 정도까지 어떤 시장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금리 인하 이외에 어떤 다른 금융 완화 정책 등이 금리 인하와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시행될 수 있는데요. 금융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어떤 재확대된다든지 기업과 가계의 부실 대출을 인수하는 등의 어떤 금융 완화 정책이 추가적으로 3월 달에 시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드라기 총재는 지금 유로존의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디플레를 겪었던 일본 경제와의 비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유럽 경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유로존은 올해 라트비아가 가입하면서 총 18개국으로 이루어진 국가연합체인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별로 물가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피그스 국가들인 재정위기국들은 ECB의 물가 목표치인 2%와 괴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0%에서 마이너스에서 1% 이하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어떤 디플레 상황이 있고요. 독일 같은 어떤 경기 회복 국가들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반영이 되더라도 IMF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올해 유로존 경제가 1% 내외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이제 전망한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떤 위험 요인들도 남아 있습니다. 신흥국 금융위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신흥국 금융위기가 어떤 계속해서 확대될 경우에는 유로존의 은행 부실을 키울 수가 있고 어떤 디플레이션의 심화라든지 심각한 고용 부진 이런 것이 실물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물 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유로존 경제의 성장폭도 다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유로존의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일 등 경기 회복 국가와 그리스 등 재정 위기 국가 내 성장 회복 속도의 어떤 차이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장 회복의 어떤 속도의 차이는 유로존의 위기를 키웠던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유럽 경제 시각에 우리나라 중시와 또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유로존의 그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된다면 어떤 그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그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그런 문제가 국내 어떤 금융시장에는 꾸준한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은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어떤 부양하는 어떤 효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외국계 자금의 또 유입으로 국내 증시와 또 국내 경제의 활발한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조우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발표될 미국의 1월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선전으로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반대로 불안감도 공존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부터 챙겨봐야겠죠.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우선 고용지표가 좋았어요. 실업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팽배해지면서 다우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유럽에서도 22의 경제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유럽 증시도 상승했죠. 그렇습니다. 양대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는 걸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누그러졌고, 그다음에 쇼 커버링, 그다음에 저가 매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재 혼재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상승세를 지켜냈는데요. 뉴욕 증시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1.2% 올라왔습니다. 15,628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4,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14%가 오른 4,057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1.24% 올랐습니다. 1,773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경제지표 발표, 엊그제 발표된 ADP 민간고용 예상치를 좀 하회했지만 시장에서 이 정도면 아주 어려운 수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중론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1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UBS의 아트카신 플로우 트레이더죠. 아트카신 이사는 쇼 커버링과 일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같이 혼재된 양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예상보다 2만 건이 줄어든 좋은 수치로 나왔고요. 다만 미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무역수지 적자는 조금 지난달보다는 늘었습니다. 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제 오늘 날짜로 부채한도 상향 데드라인인데요. 아직까지 공화당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공통된 의견으로 의견이 취합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전히 이 부채한도 상향이 걸림돌이 잠재적으로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트위터 주가가 24%나 폭락했습니다. 뒤에서 좀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유럽 증시는 ECB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가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동인이었습니다. 오늘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중반 이상의 상승세가 좀 있었고요. 상해 증시가 지속적으로 현재 휴장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상하이 증시의 움직임, 춘절 이후의 내용도 다음 주에 궁금한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호조를 보였고 또 1월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선전을 하면서 이제 7일 발표된 실업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도 결정을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 12월 수치가 74,000명으로 나온 거는 그 좀 예외적인 그 수치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 투자가들의 중론인데요. 만약에 내일 우리 시간으로 들어올 이 1월 수치가 10만 명 이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경기가 조금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그 요소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18만 명 정도로 다시 원위치하는 것이 가장 현재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현재 이제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CNN 머니의 화면입니다. 제목을 보면 Get Ready for Real Job Report. 이 뒤틀린 내일 그 고용보고서에 대한 전망치가 현재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디셈버 지난해 12월 74,000명으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낙폭이 아주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CNN 머니는 17만 8천 명 정도를 1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와야 시장에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가들은 전반적으로 좀 그 연준의 시장 친화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수치가 나와줄지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 내용을 보면 33만 1천 건으로 지난 2주 전 수치보다 2만 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4주 평균은 33만 4천 건으로 250명 그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실업 신청자들이 조금은 좀 정상화 추이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들의 실업수당 혜택을 제외시킨 것, 이것이 실업률 수치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이 좋았습니다. 따라서 1월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장기 실업수당 혜택 중지로 또 실업률의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활동으로 이제 참여가 되면 그때부터는 실업률 산정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현재 6.7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들도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이 달라스의 한 호텔에 구직자들이 그 현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기한 줄로 이렇게 선 모습들을 현재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기 실업자들의 실업수당 급여 혜택을 줄였고 오늘 들어온 소식으로는 상원에서 이를 다시 복원시키도록 표결 처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장기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혜택을 2014년 연방 예산을 좀 아끼면서 이 내용을 좀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넉넉한 예산의 내용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장기 실업자들이 그 구직 활동으로 들어올 경우 이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들이 미국에 약 170만 명이 산재해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돌아올 것으로 구직 활동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용 참여율을 보면 62.8로 2000년도 이후에도 현재 최저치고요. 1978년 이후로도 현재 최저치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와 일자리를
매치할 수 있는 구조적 실업을 현재 미국 정부, 연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실업률의 하락의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통계 수치와 의견의 괴리감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치 상인뿐인 실업률이 또 추가 테이프 현황에 대한 영향이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을 하면서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제 그 양적 완화 축소 기조를 가져가니까 네.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시장이 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20의 드라기 총재 정도라고 보겠는데요. 오늘 유럽 증시가 아주 많이 오른 것은 이 드라기 총재가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때 그 발언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프랑스의 알칼텔 루슨트의 실적 호조도 있었고 독일 기업인 다임러의 실적 호조 이런 부분도 좀 있었지만 이 드라기 총재의 언사 한마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로이터에서 나온 화면은 3월 정도에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처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드라기 총재가 얘기한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디플레 우려로 갈 정도로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ECB가 내놓은 ECB 경제 전망 보고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달에 이것의 이제 수정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 수치를 보고 2월 달에 ECB가 유로존의 경제 지표를 보고 이런 내용을 아마도 판단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영란은행도 금통위가 끝났는데요.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성명서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영란은행이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약 3년 정도 2016년 정도가 되면 실업률이 7%가량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 예측이 무색하게 현재 영국의 실업률은 7.1%까지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마크 카니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줄지 이런 부분도 다음 주에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보면 트위터가 폭락을 했습니다. 시총이 한 8조가 허공으로 날아갔다고요. 페이스북의 데자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좀 다른 거는 페이스북은 시초가 그다음에 IPO 기준 주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트위터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시간에 어닝 이 발표 이후에 좋지 않았고요. 오늘도 트위터 주가는 24%나 떨어졌습니다. 거의 폭락했다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오늘 트위터의 주가는 $50 3센트. 현재 AFP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화면을 보면 헤드라인이 Twitter faced critical earning test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트위터가 아주 까다로운 향후 수익 전망에 대해서 주요 기관들의 현재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제목으로 올라온 수준입니다. 여기 트위터 주가의 흐름도 현재 나와 있는데요. 시간의 주가의 모습도 현재 좀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이 트위터 주가를 점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이 칸토 피츠제랄드사의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는 트위터 주가가 너무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에서 RBC 캐피털의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비중 확대를 권고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스코트 데빗 애널리스트는 시장 수익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RBC 캐피털 가장 좋은 의견을 내놓은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광고주들, 특히 이제 모바일 광고가 트위터의 수익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트위터 계정을 가입하는 유저와 이를 폐쇄하는 내용에 따라서 모바일 광고의 그 부침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꼬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강건한 추세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그 트위터를 바라보는 식견들이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지지 않는다면 트위터 주가의 큰 변동성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더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주와 또 ECB의 금리 동결 소식을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금요일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종목군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느샌가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군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스피커 아시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스피커폰을 만드는 회사, 그 스피커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아주 서프라이즈한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죠. 그만큼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성장 모멘텀이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향후에 그 성장 동력이 꾸준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스피커 부품 전문 업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특별히 납품을 하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아이폰 4S 모델에 납품이 되기 시작했죠. 바로 2010년부터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자체는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자, 블루콤 주가 추이부터 한번 같이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월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닥권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주가 자체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가를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잡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냐면 지금 블루투스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ODM이라든지 OEM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장성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은 주가 자체도 상승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급률이 상승이 되면서 블루투스 액세서리 산업도 고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일단은 블루투스 ODM에 대한 부분이 지금 73.3%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꾸준히 스피커 부품에 대한 부분은 지금 4.1%로 상당 부분 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동 모터 부분도 16.4%고, 블루투스로 시장이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왜 이런 블루투스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나? 자, 제가 좀 더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나이키의 풀밴드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지금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부분이 블루투스와 연합된 채, 연동된 채 다시 한 번 더 제품화가 상당 부분 인기리에 팔릴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LG전자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인데 바로 이 블루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주가적인 추이,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라이징 스타 시장에 대해서도 블루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분하다는 것이 지금 주가상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나이키 바로 풀밴드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실적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더 와닿죠. 2013년에 11월 달에 풀밴드를 출시하고 갑자기 크게 매출이 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꾸준히 실적적인 부분과도 연동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착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주가상에도 블루콤에도 큰 주가 추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보시고, 자, 블루콤에 대한 부분인데요. 블루콤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ODM 사업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5월달에 LG전자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고, 지금은 꾸준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블루투스에 대한 바로 대장주가 이 블루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추이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여전히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바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타이밍적인 부분, 그리고 간추려서 한번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가 12,000원, 13,000원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오고 있고, 하단 자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선이 조금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낙폭 자체, 아무리 하단 밴드 자체 13,400원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이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이렇게 지금은 지그재그 패턴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작은 박스권을 이루었다는 거죠. 작은 박스권을 이루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박스권을 이뤘던 기간을 한번 본다면 2013년 10월 달에서 2014년 1월 달까지 약 3달간의 박스권을 이뤘고, 거기에 대해서 돌파는 지금 약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돌파입니다. 거기에 신성장 동력, 기업 가치가 변했던 부분이 바로 블루투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주가 추이 자체는 지금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부분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 바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시작되는 시그널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에 대한 부분 분명히 주가에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지금 블루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종목군 좀 더 성장주로서 들고 가시는 전략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기분 좋게 일주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의미를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호조를 보였고 또 1월 ADP 민간 고용도 선전을 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7일 발표될 실업률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항상 이사님이 지적을 했던 거는 실질적인 실업률에 대한 수치였잖아요. 실업률이 지난번에 6.7%이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도 더 낮아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더 낮아지게 되면 연준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장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6.5%가 된다든가 그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 연준이 장기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심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 그 계절 요인에 의해서 그 취업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사실이 아닐까, 고용 쇼크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 ADP 민간 고용이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였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2만 건이 줄어든 거 봤을 때는 지난번에 어떤 고용의 취업자 수 문제가 정말 계절적 요인이다라고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이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신규 취업자 수가 한 18만 명 정도만 된다면 시장을 오히려 급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고요. 결국 미국 경기가 정말 회복된다는 걸 확신하는 거. 연준 의원들이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굉장히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데니스 로카트 그 연은 총재, 애틀란타 연은 총재죠. 이 사람도 요번에 그 발언을 했죠. 실업률 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실업률이 거의 다 온 것도 온 거지만 실질적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지표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결국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쩌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FMC 의사록에서 이 얘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 주에 그 자네 델런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네 델런이 의회 증언이 있는데요. 이 증언에서 자네 델런이 자기 어떤 향후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의견을 제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의견 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좀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부진하다면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속도가 감속이 되거나 아니면 중단될 수 있는 우려도 있나요? 만약에 실업률이 거꾸로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6.7이 아니라 7% 다시 간다. 이렇게 되면은 테이퍼링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개선되는 추세가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순차적으로나 아니면 강하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실업률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테이퍼링 속도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약간 낮아지면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빨라지는 부분이 쉽지만 않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음에 일어나야 될 문제가 금리 인상인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드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속도가 좀 더 줄어드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FRB 의원들은 생각하는 거고, 시장은 사실은 테이퍼링이 약간 늦춰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테이퍼링 하고 난 다음에 통화라든가 뭐 이런 문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좀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지표가 굉장히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되고요. 일시적으로 약간 늦춰지게 할 정도의 지표의 어떤 엇박자 이런 것들은 좀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너무 악화된 실업률 지표는 또 경제에 문제를 끼칠 수 있겠네요. 로카트 총재가 이 실업률 포워드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확인해 봅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죠. 6.5%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로카트 의원이 보팅 멤버는 아닙니다. 네. 보팅 멤버는 아니고 투표권은 없죠. 그렇지만 이 연준 의원들 간에는 틀림없이 교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연준 어떤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록 공개가 조만간 있을 텐데 이 의사록에 아마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빨리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준위원은 당연히 금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연준위원 사이에서는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했던 신뢰가 깨진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100억 불씩 줄여서 연말쯤 끝내고 내년도까지는 그 초정금리를 유지하다가 연말쯤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걸 뒤집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과 다른 지표로서 금리 인상과는 차별화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투자가들이 불안감이 쌓이면 주가는 못 가고 경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 전에는 자기들도 이 시장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한다다가 이런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이렇게 되면 시장은 패닉으로 올 수 있죠. 옛날에 폴 볼커란가요? 그 연준 의장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온 게 아시아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금리를 한 번에 막 엄청나게 올려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것도 너무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과거를 다시 되돌아가는 형식의 어떤 그 조치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시아의 어떤 경제 어떤 부분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위기가 미국한테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G2가 중국이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아시아에 아주 큰 국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문제가 되면 결국 그 부메랑은 미국으로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일시 외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최소한 더 신흥국이나 이런 아시아의 어떤 위기를 더 조장하게끔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결국 시장과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대해 일침을 놓은 전문가가 있네요. 세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로 불거진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에 대해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한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한 2, 3년 뒤에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정말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저는 그 버블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 버블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버블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은 이 사람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질 않을 겁니다. 그때는 바로 회복되지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도 유동성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테이퍼링 하는 것도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 그래도 1년은 더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ECB도 지금 그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 마지막 버블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테이퍼링 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정상화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 2007년도보다도 주가가 더 나쁘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FRB에서 했던 경제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상화가 될 거고 주시장은 버블이 한번 있을 거다. 그것이 올해 되는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정 준 것은 결국 시장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따라왔던 어떤 물량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석 이사님은 올해 미 증시 정상화를 찾을 것이고 분명히 버블은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0.25%로 동결을 했고 이제 미국의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대한 오늘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장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노무라 증권하고 피델리티에서 또 우리나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파이널 타임즈의 언급이 되게 중요하지만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파이널 타임즈가 항상 지난번 우리나라 주가를 뺄 때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이 시장을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로이터 따라오고 있고 노무라 따라오고 있고 피델리티 따라오고 있고요. CNBC 따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단기성 그 외국인 자금, 여기서 단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국계 자금입니다. 영국계가 파이널 타임즈의 어떤 내용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자금이 한번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음 주가 또 만기라는 겁니다. 제발 만기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만기 때문에 시장이 가야 할 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처럼 그 주가가 패닉을 한번 줘서 정말 기술적으로라든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이상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해결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이 아주 좋은 자리인데 다시 옵션 만기가 발목을 잡을까 상당히 두렵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바운딩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다가 팔고 막 이런 모습 계속 보였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지난번처럼 또 상당한 매수 시세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은 작년과는 제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효과가 틀림없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본다면 오늘도 상승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겨야지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도 내다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7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